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내 부동산으로 인해 혼란스러웠고 또 연말쯤부터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많은 분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었죠. 때문에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 분석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교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진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예. 자, 회장님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부동산 시장 전망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정부와 민간조차도 내년 부동산 시장을 내다보는 시각이 좀 다르던데. 네. 일단 정부와 민간의 시각부터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사실 미래의 어떤 예측치를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 이제 홍 부총리나 국토부 장관께서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하락 시그널이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주요 지역의 이 가격 하락의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민간 전문 단체들이나 이제 또 전문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나 주택산업연구원 이런 민간 기관들이 있어요. 이러한 민간 기관에서는 우리가 2022년 이 집값 상승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이 작년과 같은 이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진 않겠지만, 예. 그래도 올해도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수치적으로 시청자들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예. 2021년 작년에는 약 한 14.9%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근데 14.9%라고 하더라도 14%가 아니라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20-30% 상승한 것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민간에서는 2.5%, 3.5%, 4.5%, 수도권 같은 경우는 7%까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가장 낮게 예측한 것이 이제 모 기관에서 전국은 2%, 수도권에는 3% 정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 기조로 가고 있다라고 홍보할 수밖에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네. 민간에서는 그래도 각종 통계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서 예측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고, 이런 어떤 정부와 민간에서 다르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현재 주택 공급 확대, 또 네.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네. 또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이제 집값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했고요. 네. 실제로 집값이 이렇게 밑으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은 워낙 말도 안 되게 치솟았던 그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거품이 빠지게 된 거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일부 지역의 거래들이 이 하락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집값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30억짜리가 1억 떨어졌다고 해서 일반 서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체감 네.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정부의 하락 기조와 민간 기관의 상승 기조 분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장기간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 절벽 사태로 인해서 통계 자료들이 많이 왜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량들이 거래 절벽 사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부 어떤 거래 사례들이 하락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 시장의 어떤 상황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 대출도 막혔고, 네. 또 대통령 선거에 또 지방 선거 등등 뭐 이렇게 정치 변동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해다 보니까요. 네. 뭐 다들 그냥 일단 갖고 있어 볼까 이러면서 이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회장님께서는? 이게 이제 올해의 어떤 집값의 급등 현상들은 사실 뭐 대출 규제가 올해 좀 더 계속 강화가 되면, 그리고 이제 추가 금리 인상도 이루어지게 되면, 네. 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간에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금리가 인상되면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움직이지 않고 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런 어떤 메커니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올해 만약에 이제 대출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되면 시장에 좀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금융 규제 강도나 금리 인상의 속도도 사실 중요하지만 이 보유세의 체감, 좀 뭐 세금 폭탄, 세금 강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조세 부담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 상황의 변동성은 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이런 이 선거에 따라서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값의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는 또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부? 왜냐하게 되면 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 조절 정책이라든지 공급 정책, 세금 정책, 이런 것들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선거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을 관망하는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어떤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거래를 미룸으로 인해서 이 거래의 어떤 통계들이 왜곡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민간 연구소, 네. 회장님, 민간 연구소는 2022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이제 집값 상승을 전망을 했어요. 네. 여기서 더 오른다면은 이제 우리 서민들 내 집 마련의 꿈 뭐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외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안정을 외치면서 이 작년에 수많은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실제 실제 어떤 시장 상황들은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방향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국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특히 이제 뭐 한국부동산원의 어떤 자료에 따라 정부 발표 자료거든요. 네. 아파트 매매 가격이 2019년 이후에 이 100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100주 연속이요? 예,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실제 이제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이 상당히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또 발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거 실태 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뭐 이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배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뭐 한 이 8배 정도 이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이제 뭐 이제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받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8년 동안 모아야만 자기의 어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이 불로소득을 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절은 좀 해야 되겠지만 예. 사실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냐하게 되면 어떤 예. 뭐 이 경제 문제들은 사실 이 국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게 되면 뭐 시장의 논리들이 이 정서와 다르게 이제 반영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국민들은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결국 이제 어설픈 정책들이 청년 세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의 어떤 이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어떤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네. 어떻게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을 8년 동안 어떻게 모읍니까? 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예. 참 이게 뭐 쉽지가 않은 건데.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근로소득을 뭐 100% 저축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랄까요? 좀 같은 기조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최근에 2만여 명이 몰린 그 최근 인천 송도 아파트 분양에서 전체 1,533가구 중에 당첨자 500여 명이 계약을 포기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네. 이게 그 정부에서 말하는 그 집값 하락의 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열기가 사실 로또 분양 광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대출 규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게 되면 부동산을 매수할 때 본인의 자본을 100% 투입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기란 이 자금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집을 매수해야 되는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층 가구를 제외하고 이 분양가가 다 9억을 넘어요. 근데 9억을 넘게 되면 현재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자금 계획들을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첨이 딱 되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중도금 잔금을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 포기 사태들이 속출하게 되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현금 부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또는 투자 수익을 거두는데 이게 먹잇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를 해서 네. 이 분양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핀셋으로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회장님, 네. 또 이게 대출 규제만이 능사일까? 네. 이런 의구심도 들면서요. 네.
정부의 그 부동산 규제가 주택에 집중이 되면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유발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이 네. 또 당연히 염려스럽거든요. 네. 이 부분은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한쪽을 규제하게 되면 돈은 살아있는 생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주택에 대한 규제가 집중되면서 이 올해도 이 주택이 돈이 있는 분들은 주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 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우리가 이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게 되면 아파트의 대체 상품인 이 오피스텔로 움직이게 되고 오피스텔로 가지 못하게 되면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 어떤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이 수요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이 주택 위주로 규제를 좀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분야들은 진입 장벽이 좀 없다 보니까 예.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돈이 많이 몰린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 이제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이런 어떤 금융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뭐 갈 곳을 잃은 어떤 유동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풍선 효과로 인해서 올해도 계속 이 업무용이나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이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네.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사상 최대 거래 규모를 경신을 했고요. 네네. 또 5대 광역시의 그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뭐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뭐 참 이쪽은 아주 그냥 뭐 대박 분위기입니다, 이거. 네?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 실거래가 통계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갖고 이제 민간 연구소가 분석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결과에 따르게 되면 사실 뭐 2021년 작년에 업무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이제 2020년 동기간에 비해서 이제 5.3%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뭐 상업용 부동산도 약 한 4.9%, 5%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뭐 지난해에 비해서 약 한 11% 정도 증가를 했고 사실은 뭐 10%, 5%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이게 증가한 것이거든요. 뭐 거래 금액도 보게 되면 거의 뭐 약 27조 정도 이렇게 늘어난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2020년에과 이제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약 32% 증가한 수치예요. 32%. 주로 이제 뭐 이 건축물의 용도를 보게 되면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우리가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상가들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1종 근린 생활시설 이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요, 우리 네네. 서진용 회장님께서 어디선가 하신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네네. 차기 정부가 현재 부동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국토 공간 구조 재설계, 그리고 공급 확대, 또 조세제도 개편 이런 그 의견을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을 좀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 국토 공간 구조의 재설계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라는 어떤 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전을 리더가 대통령 후보가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뭐 수도권의 집중 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토지는 사실 예전에 인구가 증가할 때는 이 수도권의 진입을 방지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지방으로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가구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이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예. 왜냐하게 되면 지금 이제 뭐 현 정부에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행정도시 이전과 혁신도시 이전을 추진했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혁신도시들도 정치적으로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혁신도시들은 밤만 되면 유령도시가 된다. 뭐 김천이라든지 원주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행정의 비효율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서울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금융도시나 어떤 국제도시로 육성을 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적절한 산업들을 유치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 자체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공급 확대 로드맵을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연도별로 가구 수와 인구 수의 증가 현황들을 파악을 해서 이 연도별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정부에서 10년 동안 공급을 규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공급 확대를 가져오고 이런 어떤 방향들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 단순히 용적률을 높여서 이 도심 재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용적률만 높이게 되면 도시의 난개발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뭐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지만 건폐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여서 밑에 남는 공지들은 도시민의 녹지 공간이나 도로로 환수를 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갖추는데 제도를 그렇게 빨리 개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조세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 모든 세계의 국가들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유세도 인상시키고 거래세도 인상시키다 보니까 시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이라든지 조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서 이 조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것 정도는 제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리더의 자질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요. 네네.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민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네. 좀 올해도 역시 그 책임을 좀 국민들이 떠안는 게 아닌지 이런 염려가 또 좀 드는데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였습니다.